요즘 우리나라에서 극단적인 방식으로 삶을 마감하는 노인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극단적인 방식으로 삶을 마감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돈도 많고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서 결국 삶을 마감하게 되는 노인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우울증 환자라는 것을 끝까지 외면한 채 결국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너무 안타깝고, 그분들이 힘들어 하실 때 제가 도와드리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괴롭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약도 먹고 술도 마셔봤지만 그때뿐이었지 우울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약을 먹으면 내성이 생기면, 약을 먹지 않았을 때는 더욱 심각한 우울감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저는 본 영상에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신영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1만 2천 명의 노인분들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조기 발견과 치료로 극복이 가능하며 가족의 지지, 사회적 활동,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등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울증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2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들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저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노년기는 정서적 고립과 상실감, 신체적 질병, 경제적 불안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울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일반적인 우울증과는 다르게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며 주변에서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우울감을 병으로 여기지 않고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그로 인해 더욱 깊은 고통 속에 방치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모두 독립한 이후 배우자와 단둘이 지내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될 경우 남겨진 배우자는 급격한 고립감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주변의 관심과 정서적 지지가 부족하면 일상생활의 동기마저 상실되며 식욕부진, 불면, 통증, 과민, 만성 피로 등 신체적 증상으로 우울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로 치부되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진단되지 않고 방치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경제적 활동이 감소하면서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지고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해 존재 가치에 대한 회의가 깊어집니다. 이로 인해 스스로를 짐처럼 느끼게 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노년층의 자살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며, 이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문제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바라보아야 할 현실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의 위험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적절한 치료 없이 장기화될 경우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치매의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우울증은 뇌의 기능과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에 영향을 주며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판단력 약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되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고립과 좌절을 야기하게 됩니다. 더불어 노년기 우울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 파장을 불러옵니다.
노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무기력해지면 가족 간의 관계 단절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노인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가족 간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는 치료 동기도 약화되기 때문에 회복의 가능성마저 희박해집니다. 이처럼 노년기 우울증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질환입니다. 단순한 우울감으로 치부하거나 노화의 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노년의 삶은 존중받아야 하며 누구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지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기 우울증은 예방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방법은 일상 속 활동 회복입니다. 우울증은 활동 저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은퇴, 상실,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활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정서적 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상의 간단한 루틴을 되살리는 것이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79살 여성 김영순 어르신께서는 남편과 사별한 뒤 깊은 우울감에 빠지셨습니다. 자녀들과는 연락이 드물었고 혼자 사는 집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보내셨습니다.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으며 스스로 씻고 옷을 갈아입는 일조차도 무의미하다고 느끼셨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듯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이분께 처음 제안드린 것은 하루에 한 번 집 앞에 있는 작은 공원을 산책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나가면 아무도 없고 외로울 것 같다고 하셨지만 점차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하셨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에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같은 시간대에 산책을 하던 또래의 어르신과 눈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결국 짧은 대화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김영순 어르신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후에는 주말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공예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게 되었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루의 목적을 부여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프로그램에서 만난 또래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서적 지지망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회복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생각과 감정의 흐름이 둔화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고정되는 특징이 있는데, 외부 활동을 통해 환경 자극을 경험하게 되면 부정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일상 활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수면 주기와 식욕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단계는 일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는 일, 하루 한 번 햇빛을 쬐는 일, 집 안에서 간단한 정리, 정돈을 하는 일 등 작고 평범한 행동이 삶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반복될 때 뇌의 활성도와 정서적 안정이 서서히 회복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김영순 어르신처럼 처음에는 무기력했더라도 누군가의 지지와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길 자신이 다시 바람을 느끼고 꽃향기를 맡으며 걷고 있다는 것이 꿈만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우울감에 빠진 이들에게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회복 방법은 의미 있는 관계 형성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대개 정서적 고립에서 시작됩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고 자신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을 때 마음은 점점 굳어가고 생각은 점차 내면으로 침잠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치료나 약물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 오는 따뜻한 접촉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85살의 박희수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교직에 몸담았고 정년퇴직 후에는 배우자와 조용한 노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몇 해 전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정착한 상태에서 박 어르신은 홀로 남겨지셨습니다. 처음엔 그럭저럭 지내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창이 막히고 외출도 줄어들면서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 병원 방문도 꺼리셨고 자녀들과 통화조차도 서로 어색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며 이웃 주민과 관계를 다시 맺는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칠 때 고개를 끄덕이는 것부터 시작했고, 이후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수준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중요한 변화는 마을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책 정리와 안내를 맡으며 만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셨고, 그 가운데 한 초등학생과 매주 책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봉사를 넘어 삶의 의욕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 어르신께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볍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우울증은 자신이 쓸모없고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 깊어지며 반대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이 들 때 회복됩니다. 이 확신은 돈이나 명예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자신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주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완전히 구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거나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이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감정의 통로가 닫혀 있을 때는 작은 관심과 말 한마디가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박희수 어르신처럼 인간관계를 통해 삶의 온기를 되찾은 사례는 그리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 모두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노년기의 우울은 절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회복 방법은 자기 돌봄의 회복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을 앓는 어르신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돌보는 일을 포기하거나 무의미하다고 느끼십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삶의 목표 상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기 돌봄이 우울에서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92살의 정순의 어르신께서 계십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경로당에서 반장을 맡으시며 활발히 지내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눈 건강이 악화되어 수술을 받으신 후 외출을 꺼리고 전화 통화도 거절하시며 서서히 일상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조차 문 앞에 물건을 두고 돌아가는 방식으로 간헐적으로만 왕래했고 그마저도 어르신은 귀찮아하셨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며 자신의 삶이 곧 끝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 어르신의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거울을 다시 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는 루틴을 함께 설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왜 해야 하냐고 물으셨고 어차피 볼 사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돌보는 행동은 곧 내면을 돌보는 일이라는 점을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점차 어르신은 거울을 마주보는 시간에 익숙해지셨고 자신의 얼굴에 주름이 많이 늘었다고 하시며 웃기도 하셨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손톱을 정리해 드렸고 정 어르신은 이를 통해 타인의 손길이 따뜻하다는 것을 다시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이 예전처럼 경로당에는 가지 못하더라도 창밖을 보며 하루의 날씨를 기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기온과 하늘 상태를 메모장에 써보셨고 이 기록은 자신만의 성취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다시금 머리를 손질하고 집 앞까지 산책도 나가시며 자신의 삶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기 돌봄은 단지 위생관리나 외모 치장이 아닙니다.
이는 내면의 주도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입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작은 선택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다시 체감하는 과정입니다. 우울감이 깊어질수록 자신에 대한 돌봄은 멈추기 마련인데 이 연결을 다시 이어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정순의 어르신처럼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곧 회복의 징검다리가 됩니다. 일상적인 루틴의 회복, 외모에 대한 관심, 소소한 자기만의 시간 기록 등은 우울증을 이겨내는 데 과학적으로도 분명한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회복 방법은 몸의 회복을 통한 마음의 회복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의 병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신체 활동이 제한되면 뇌의 활성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감정과 사고 역시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움직임이 줄어든 노인에서 우울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몸을 움직이고 생활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사례 중 81살의 김종현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과거에 농사를 지으며 늘 새벽부터 활동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해 전 넘어지신 이후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지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회복이 더디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웃음을 잃고 말수도 줄어들며 식사량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어르신께서는 자신이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여기셨고 점점 더 몸을 움직이려는 의지도 잃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회복 계기는 의외로 단순한 스트레칭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팔과 다리 움직임을 시작으로 호흡을 길게 내쉬는 연습까지 병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고 짜증이 나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눈빛에 약간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실내 자전거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매일 정해진 시간에 페달을 밟는 루틴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요한 변화는 식사와 수면 패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정기적인 움직임은 위장 활동을 자극하고 밤에는 더 깊은 수면을 유도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김 어르신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자전거를 다시 탈 줄은 몰랐다며 웃으셨습니다. 누워만 있을 때는 시간이 멈춘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루가 빨리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노년기에는 관절 통증이나 기력 저하 등으로 신체 활동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꼭 외부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동작들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반복입니다. 몸이 깨어나야 마음도 깨어납니다. 신체를 돌보는 습관은 뇌의 감정 조절 중추를 자극하여 우울감을 완화시키는 과학적인 경로를 따라갑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그 반복이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회복 방법과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그 외에도 효과가 입증된 다양한 치료법과 실천 방식들이 존재하며 이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 관리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입맛이 줄고 위장 기능도 저하되면서 식사량이 감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뇌 기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부족은 감정 조절을 방해하고 뇌내 신경 전달 물질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 환자들이 우울증 치료를 병행하면서 영양 상태를 개선한 이후 눈에 띄는 회복을 보였습니다. 둘째는 수면 위생의 개선입니다. 노년기 우울증 환자들 대부분이 수면 문제를 동반합니다. 잠을 자지 못해 새벽에 자주 깨고 낮잠으로 보충하려 하면서 생체 리듬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낮잠을 줄이고 일정한 시간에 기상과 취침을 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환경 조성, 카페인 제한, 침대에서는 잠 이외의 활동을 하지 않는 습관 등을 통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정신과 진료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뇌의 생화학적 기능 저하에서 비롯되는 명확한 질환이며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 회복률이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작용이 적고 복용 편의성이 개선된 약물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처방을 신뢰하고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는 사회복지자원과의 연결입니다. 지역 내 노인복지센터, 방문간호 서비스, 자원봉사 프로그램, 전화 말벗 서비스 등은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자원들입니다.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정서적 연결입니다. 가족들이 우울증의 징후를 단순한 짜증이나 나약함으로 여기지 않고 변화된 모습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청하고 지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르신 스스로도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울증은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병이 아닙니다. 적절히 대응하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실천 방법과 더불어 오늘 소개한 여러 생활습관 개선 방식들을 함께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삶은 연령과 상관없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도 따뜻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자신을 믿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